그래서 제가 배신의 아이콘으로서 평생 남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이렇게 처참한 꼴이 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다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은 배신을 분명히 했지만 이 국민은 배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작은 자부심은 갖고 있습니다. 작은 네. 자부심이 있으시군요. 왜냐하면은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정치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결정을 했으니까요.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과거에 계셨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지금 그동안의 성향을 봤을 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예측을 좀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매우 억울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네, 선거 권력으로 대통령이 됐지만은 대통령의 뇌리 속에는 이것은 아버지가 갖고 있던 나라 또 아버지의 집 거기에 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내 집에 누구를 들인 듯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권력의 사유화를 아주 뼛속 깊이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매우 억울하고 또 어떤 점에 있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가까이서 지켜보신 만큼 세월호 참사 당일날 뭐 박 네. 대통령이 머리를 하느라 시간을 허비했다, 또 혼자 식사를 했다 이런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가능한 일이라고 보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공감 능력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세월호 그 참사가 있었을 때 국민들이 원했던 거는 뭘까요? 내가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자식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공감을 원했을 겁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독신이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테레사 수녀님도 계시고 독신인 저희 친구들이 그 참사 당시에 한 달을 제대로 먹지를 못할 정도였어요. 예. 그거는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른이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같이 가슴 아파하는 공감을 국민들은 원했는데 박 대통령은 공감 자체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점심도 드시고 머리도 손질하시고 저녁도 드실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참 불행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이제 대통령과 의정활동했을 때 네. 제가 인터뷰 좀 보니까 저녁 6시 이후에는 연락이 안 됐다는 게 그게 진짜 올림머리 때문이에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문제는 올림머리라는 것도 일종의 그 이유는 저는 부분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처럼 보통 사람은 뭐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나올 수도 있었지만은 예. 박 대통령한테 그 올림머리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전형적인 이미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 머리를 통해 가지고 유경수 여사의 일종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산이 됐죠. 그래서 아, 그때도 그 올림머리 자체, 스타일 자체가 자산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 자산을 위해서 4월 16일에 20분을 투자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물어보기도 했어요. 여기자들이 물어봐 달라고 해서 2시간씩 걸린다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2시간은 안 걸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게 박근혜 그 정치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를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그간 하신 인터뷰를 찾아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용서하는 사람은 딱 한 명,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박 대통령 지금도 나는 잘못이 없다, 용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마 뭐 잘못 없다 용서하다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 예. 또 어저께 그 민청학령 사건 때 이 사형 언도까지 받으셨던 그 유인태 의원이 말하자면 무죄 선고 그다음에 국가로서 배상을 받았는데 예. 사실 그 인혁당 사건은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으흠. 대법원에서 선고를 하자마자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고 유족들에게 시신이 인도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너무나 고문을 많이 당해서 유족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어서 저는 그때 박 대통령, 박 그 대표한테 이거는 오히려 딸로서 사죄를 하셔야 된다. 털고 갈 건 털고 가야 된다. 털 문제가 아니라 같이 아파야 될 문제잖아요. 예.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역사적인 뭐 판결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저는 정말 이거는 아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표 시절에, 뭐 여긴 질문에는 없는 얘기인데, 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주변에 이제 보좌관 그때 당시 4명이었잖아요. 네. 4명에게 선물 공세를 하려고 엄청 줄을 서고 대통령 기다렸었다면서요. 그는 왜냐하면 그 네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박 대표하고 전화 통화도 안 됐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들이 정말 대단했죠. 국회의원들이 지금 문고리 당시 4인방한테 가서 뭐 연락처하고 뭐 어떻게든 한번 하려고 그래서 기다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기다리기도 했고 뭐 엄청 비싼 선물도 안겼고 네. 뭐 룸살롱 같은 데도 데려갔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이 알고 있었나요? 전 몰랐다고 봅니다. 네. 아니 근데 전달은 됐을 거 아니에요. 문고리 4인방 통해서. 하지만 그들이 선물 공세를 받고 뭐 룸살롱에를 갔다든가 뭐 그건 술집에를 갔다거나. 몰랐을 겁니다. 어. 네. 왜냐하면 그 문고리 4인방하고도 그 뭐라고 할까요? 이 공간이 있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했습니다. 문고리 4인방도. 또 동시에 우리가 이제 그 보좌관하고 저도 국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보좌관들이 뭐 휴일에 어떻게 지내는지라든가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의논하지도 않고 그분들은 그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 그거를 철저하게 수행하는 말 없는 정말 말 그대로의 심부름꾼이었죠. 그렇지만은 그 심부름꾼들도 문고리 권력이라는 걸 잡고 있으면은 그 안에서 자기들이 취할 거를 매우 영리하게 취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4인방과 대통령 사이에도 뭐 공간이 있었다면 그 중간에 어찌 보면 대통령 도 주변에 최순실 씨가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때는 모르셨고요. 알았어요. 알고 계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상하니까요,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불명확하고 어둠 속에 갇혀 있고 정말 그 지하 정치를 하는 분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중간에 있었던 최순실 씨 얘기에 최순실 씨 네. 아버지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저희가 포인트를 좀 잡아봤는데 네. 화면으로 좀 보실게요. 그러니까 궁금한 건 같이 시청자분들 따라오시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건 바로 저겁니다. 이거는 이제 직접 보신 건 아니잖아요, 전 의원님. 들으셨던 건데 최태민 목사가 그러니까 1974년 이후에 네. 청와대에 있을 때 당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최태민 목사 전화가 오면 밤 12시에도 뭐 대통령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저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안 좋은 일이다, 피해야 된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에게도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경호 그쪽에 계셨던 분인데 그땐 통금도 있었잖아요. 근데 밤 12시에 최태민 목사, 그 당시에 최태민 씨한테 전화가 오면은 그냥 밤 12시가 넘어도 영예가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호실이 발칵 뒤집었고 그런 일이 많았다.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12시에 나가서 대통령은 당시 뭐를 한 걸까요? 최태민 목사하고. 그건 모르죠.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겠죠. 뭐 급한 일이든지 그런 거였겠죠. 그때 당시에도 그런 증언을 또 직접 들으셨군요, 의원님. 네. 그러면 대통령이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최태민이란 이름 석자가만 나오면 주변에서 지근거려서 보좌하셨을 때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취하던가요? 저는 그때 이것은 가슴 속에 늘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한 용감한 기자가 그 대표 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태민 씨가 영예를 앞세워서 많은 비리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듣자마자 말하자면 손이 떨리고 여기 파란 힘줄이 쫙 돋으면서 예. 천벌을 받으려면 무슨 말을 못하냐. 그분은 나를 위해서 너무나 고생을 하셨지만 뭐 뒤에 아버님께서도 조사를 했지만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늘 반복했던 말을 그때 제가 처음 들었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사이가 아니고 정말 기가 막힌 그 인연이고 그리고 둘 사이에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남녀 관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서로의 권력을 원하는 박근혜 영예와 그다음에 그 관역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마친 최태민 하고의 아주 기이하고도 특수 관계다 이렇게 봤습니다. 일단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아니요. 그런 거는 많은 이 증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안기부에서 작성한 기록도 있었고요. 그거는 안기부 출신 의원이 확인을 해줬습니다. 맞다고. 그리고 그 뒤에 뭐 유경재단에서 쫓겨났던 분들이라든지 또 박정희 대통령하고 매우 밀접했던 언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 이 정도 문제를 아셨다면 지금의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도 있었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정확히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순실이 그러니까 박정희 그 대통령에 이어서 2세 정치인인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박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뒤에서 그 당시 저는 정윤회 씨가 이혼하기 전이기 때문에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가 이 나라의 국정을 농단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전육이라는 책도 썼고 예. 정말 저는 길을 쓰고 반대했어요. 온갖 그 매장과 매도를 당하면서도 제가 뭐 당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왜 그래도 제 얘기를 듣고 끊어내길 바랬습니다. 그렇다면 배신의 아이콘으로 돌아서기 그 전에도 이미 박 대표, 그 당시 박근혜 대표에게도 고언을 좀 하셨나요? 했죠.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게 있다. 그리고 저는 박지만 씨의 마약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예. 다 밝히고 국민 앞에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밝히고서 새롭게 출발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아니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나요? 무반응이었어요. 아무 내색하지 않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 때는 반응을 안 보였죠. 네. 그 이후로 조금 이제 두 분 사이가 좀 멀어졌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최태민에 대한 고언 때문에? 아니요. 그거 말고도 저는 사실은 제가 그 대변인으로 일할 때 늘 총대를 맸어요. 속된 말로 직언을 많이 하고. 근데 같이 하자고 했던 뭐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뭐 전 의원이 먼저 하면 그 다음에 내가 하겠다 이러는데 맨날 저만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저한테 그 박 대표가 딱 심기가 안 좋아 보이면은 전 의원 말이 좀 지나치지 않냐고 막 이렇게 저를 오히려 얘기하고 해서 제가 참 순진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여러 가지로 당했죠. 그래도 만약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 대표 때 대변인 아무나 시키는 것도 아니고 전역 전 의원한테 뭐 고언을 조금 바란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좀 뭔가 주변에서 나를 좀 진짜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대변인으로 임명했던 거 아닐까요? 저를 대변인으로 임명한 거는 박근혜 대표가 아니고 최병렬 대표였어요. 전 최병렬 네, 대표가.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대표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체제로 갔던 겁니다. 네. 그러면 뭐 별다른 인연이나 이런 나중에 그런 왜냐면 나름대로 그것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니까 인연이었죠. 그런데 그 인연이 정말 좋은 뜻으로 만들지 못해서 저도 참 유감스럽습니다. 최태민 목사 얘기를 또 해보니까 딸 얘기도 안 할 수 없는 게 같이 네. 저 보시죠. 저 이 부분이 사실 제일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전희혁 전 의원님은 안봉근 전 비서관이 최순실, 최순득 자매를 친척이라고 본인한테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셨어요. 그때 이제 하도 박근혜 대표가 암흑 속에 있다, 알 수가 없다, 6시 이후에는 알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집에서 오픈하우스를 했어요. 예.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왔는데 그 기자를 팀으로 나눠서 한 7이나 8차례 오픈하우스를 했습니다. 그때, 언제나 똑같은 여성들이 말하자면 음식을 나르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여성들은 누구냐? 제가 물어보니까 안봉근 그때 비서가 친척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저 뭐 친척이더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그 박근혜 대표의 친척인 줄 알았죠. 최순실 씨라는 예상은 전혀 못 하셨어요? 그 예상은 제가 그때는 못했어요. 어서 많이 본 얼굴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예. 박근혜 그 대표가 그때 커터칼 테러를 당해서 입원을 했을 때 예. 박지만 씨 부부가 밤늦게 오셨어요. 물론 수술 과정도 지켜보고 근데 굉장히 걱정을 하고 누나가 저렇게 그래도 저기 수술이 잘 끝나서 다행이다 이러면서 이제 두 분이 저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 있었어요. 예. 근데 그날 이제 당에서는 또 연세의료원에서도 가족들이 보통 저도 처음 봤는데 BIP실 같은 데는 가족방이 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도 거기서 주무실 수 있게 뭐 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가족실을 이제 구비를 했죠. 그랬는데 그 박지만 씨가 이제 보스턴백 이렇게 커다란 걸 갖고 와서 이제 왜 그 하룻밤이고 며칠 자려고 아예 누나 옆에서 간호하려고. 네, 짐을 싸갖고 왔더라고요, 두 분이. 그런데 그때 이제 그때 봤던 그 두 여성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아는 줄 알았죠. 그때 박지만 씨가 저한테 저 사람들 누구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친척이라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딱 얼굴 표정이 그때 굳어지니 우리 집에 저런 친척 없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예. 당 직원이 아니냐. 그래서 아니라고 친척이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한 박지만 씨가 한 5분, 10분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기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우리 누나 아시죠? 이러더니 우리 누나는 우리 필요 없어요. 그러더니 이제 박지만 씨가요? 네, 서양희 변호사한테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서양희 변호사는 제가 옆에 있으니까 왜 그러냐고 하면서 막 말리더라고요. 그래도 박지만 씨가 일어나더니 그냥 손을 잡고 가자 이러면서 그 백도 들고 가방도 들고 가버렸어요. 잠시만요. 그러면 2006년에 그 대통령 박근혜 당시 대표의 커터칼 테러 당시에도 박지만 씨도 최순실 씨 얼굴을 몰랐던 거네요? 아니죠. 최순실 씨 얼굴은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 최순실 씨의 그 친척이었던 여성들, 제가 보기엔 조카뻘인 것 같아요. 그 여성들 얼굴은 몰랐던 거예요. 아, 장시호 씨도 그때 뭐 지금 나오는 그 분이 장시호 씨인지 누군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순실 씨가 그 23살 때 사진하고 굉장히 닮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집안에 그 집안 사람들인 건 제가 알았죠. 그리고 박지만 씨도 그게 이제 최순실 씨의 집안 사람이라는 걸 여러 가지로 추리를 했던 아까 말씀하셨던 5분 동안 상념이 그렇죠. 터져서 그렇죠. 그 그렇죠. 생각했을 때 뭐 예전에 최태민 목사의 관계부터 박지만 씨의 그 머릿속에 그런 주마등처럼 네. 그 최 씨 일가가 생각났었군요. 박지만 씨는 특히 이제 그 최씨 일가를 굉장히 싫어해서 그동안에 끊어라 또 정윤회 실장도 내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걸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도 참 궁금한데 네. 왜 최순실 씨한테 빠졌을까? 정말 평범한 일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최순실 씨일까? 궁금한데 왜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국민이 왜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어 했을까요?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 그랬다고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딸이었기 때문이죠. 정확하게는. 박정희 대통령 딸이었기 때문에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일단 시장은 그런데 차세대 여성 지도자 그리고 원칙 중시하고 뭐 친인척 엄벌하겠다 뭐 이런 이미지가 다 쌓인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많은 후보들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왜 박근혜 후보의 말을 국민들이 선택을 했을까요? 그 후보를 선택했을까요? 그거는 박정희, 유경수라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그리워했고 나름대로 마음속에 담아뒀던 후보가 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순실 씨는 그런 점에서 최태민의 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최태민은 박근혜 후보하고의 만남에서 제가 여러 가지 그 증언을 볼 때는 최면수를 썼다는 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태민은 최면수를 통해서 박근혜 영예에게 너는 아시아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너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걸 끊임없이 주입을 시켰고 또 나름대로 이제 그런 확신을 줬겠죠. 그러면은 최태민의 딸은 최순실은 제가 보기에는 최면술이나 그런 걸 배운 것 근데 같지는 잠시 않습니다. 말씀 끊어주셔서 네. 최면술은 직접 확인이 된 거예요? 직접 들으셨어요? 최태민의 최면술은? 저는 박근혜 후보한테는 들은 적은 없는데 예. 그 당시에 부속실에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박근혜 후보를 잘 아는 사람들이 최면술을 썼을 거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들었고 실제로 이 최태민 목사는 최태민 씨는 최면술을 굉장히 잘 썼다는 증언은 여러 군데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최순실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최태민의 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90%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청와대를 나온 뒤에 최태민 일가가 폭 둘러싸듯이 예. 시중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순실의 강점이라면 최순실은 최태민 씨 같은 최면술은 못 썼겠지만 여성이라는 강점이 있어서 예. 박근혜 그 영예의 모든 것을 챙겨주면서 무능하게 만들었던 거죠. 꼼짝 못하게. 저 사람 아니면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하게 그 정도로 시중을 잘 들었을 거고 예. 두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보니까 약물로도 꼼짝 못하게 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건 저의 그건 일단 추측입니다. 뭐 의혹과 주장이시 네, 약물로도 네. 그럴 수도 있다.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왜냐하면 예.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말을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거나 자기가 말한 거를 잊어버리진 않았습니다. 그게 제 친구한테 의사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수면 유도제를 과도하게 복용을 하거나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그런 후유증이 나올 수도 있다. 잠시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보좌하실 때 당시보다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업무 수행 능력이 예전만큼 못하다는 평가십니까? 많이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그 기억력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출근도 안 하고 매우 나태하지 않습니까? 일단 업무를 안 했던 거예요. 본관으로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수요일은 비워두고 이해하기가 어렵죠.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의혹을 제기하신 부분이 박 대통령이 어떤 영양주사를 많이 맞았다 이런 의혹도 있는데 대변인 시절에 박 대표 시절에도 어떤 주사를 맞거나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못 받고 다만 제가 느낀 것은 약을 극도로 안 드셨어요. 약을 오히려 안 약을 이렇게 이 안 복용하는, 네, 안 먹었어요. 알약 이런 걸요? 알약 이런 걸요. 그리고 늘 이제 물을 갖고 다녔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이제 치유하는 거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일반 약에도 의존을 안 하면 주사 같은 것도 안 어불성설이라는 맞을 얘기가 많지 않을까요? 약을 싫어하니까 오히려 주사를 맞았을 수도 있죠. 아마도 약을 이렇게 넘기기 힘들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 지금 전 의원님이랑 한 20분 정도 쭉 들어보니까 이제 대통령 박근혜보다 인간 박근혜 그리고 평가가 이제 좀 다시 재평가되면서 평가 절하된 느낌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의원님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고 51.6%의 득표율을 얻은 사람이면 그래도 우리가 항상 뭐 언론에서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승부수 감은 좀 있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원초적인 정치적 동물이었죠. 왜냐하면은 큰 판을 읽을 줄 알았고 본능적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주 아는 정치적으로 성장한 매우 뛰어난 정치적 본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럼 뛰어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본능 갖고 정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본능 갖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공부하고 학습하고 체험하고 사람들하고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성장을 하게 됩니다. 본능만 있었던 거예요. 본능만 있었다고요. 관저에서 아까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아까 잠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일요일엔 최순실 씨가 들어가서 회의하고 관저에만 있다고 했는데 원래 대통령이 뭐 대표 시절에 뭐 올림머리 입함은 떠나서 항상 그 좀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 결정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나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정치라는 거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밥 먹는 게 정치의 한 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일단 밥 먹는 걸 싫어했고 저녁 모임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봉근 비서가 그 집에 계신 상주는 안 하고 이제 출퇴근하는 분한테 오늘 저녁 드시러 갑니다. 이런 전화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웬만한 당 대표면은 개인 생활이 없어서 그냥 저만 해도 뭐 아침, 점심, 저녁 다 사람들하고 먹었거든요. 국회에 예. 있을 때. 근데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저녁 모임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아까 박지만 씨도 그래서 뭐 누나 병관어도 똑바로 못하고 하룻밤 잘라고 왔더니 우리는 가족 아니라고 이제 돌아서 화가 나서 간 거예요. 그분. 이제 좀 분노해서 간 건데 네. 그때 박근영 씨도 봤나요? 저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제가 그 이번에 낸 책에서는 쓰긴 썼는데 간호사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새벽 1시 정도인데 제가 커터칼 피습 당시에요. 네, 제가 새벽 1시쯤 나왔어요. 근데 간호사들이 들어가면서 아니 왜 저기 박지만 씨는 왔는데 왜 그래도 여동생이 왜 못 왔을까? 막 이러더니 아까 왔다가 근데 그냥 간 것 같던데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달려왔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입원실에 못 오게 했을 거라는 제 추측입니다. 그걸 못 오게 한 워낙에- 걸 근데 대통령이 못 오게 한 게 아니라 최순실, 최순득 자매가 못 오게 했을 가능성이 지금 얘기만 들어오면 그게 좀 상식적인 추론 아닐까요? 저는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대통령도 그 박근영 씨를 아주 싫어했어요. 박근영 씨를. 왜냐하면은 2004년에 유세를 할 때 박근영 씨가 유세장에 제가 볼 때는 수도권이었던 것 같은데 예. 밤유세가 많았는데 거기마다 계속 오더라고요. 근데 아주 환한 조명이 비춰져 있고 하게 되면은 다 보입니다, 얼굴이. 근데 박근영 씨 얼굴을 제가 여러 차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박 대표한테 동생분이 오셨다. 끝까지 다 유세를 봤다. 이러는데 그래요? 그러더니 아주 싸늘한 표정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안봉근 비서가 동생 얘기하지 말라고. 옛날에 이 98년도에 보궐선거 때도 도와드린다고 내려왔는데 싫다고 해갖고 그날로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뭐 10몇 년 전에도 그랬군요. 그렇죠. 지금 과거 얘기를 좀 전 의원님이랑 쭉 해봤어요. 뭐 네. 70년도 얘기, 뭐 2006년에 커터칼 피습 얘기. 다시 시계 오늘로 가볼게요. 내일이잖아요. 탄핵 표결 하루 전인데 친박 의원들, 뭐 이정현 대표, 뭐 같이 뭐 의정 활동도 하셨을 테니까 이 친박 의원들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전 의원님? 글쎄 아마도
그 친박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의 공생 관계였겠죠. 더 뭐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친박 의원들에게? 글쎄요, 제가 그분들한테 저도 당한 게 많아갖고 뭐 좋은 얘기 못할 것 같아서 관두겠습니다. 예. 어렵게 나오셨는데, 근데 진짜 4년 동안 침묵 지키셨을 때 진짜 좀 신변의 위협도 받으시긴 하신 거예요? 네. 뭐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까? 아유, 그걸 뭘 구질구질하게 이런 자리에서 당했죠. 책을 내셨던데 책 제목이 상당히 글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던데 이 한자 한자 쓰실 때마다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긴 합니다. 아니요, 별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썼으니까요. 그리고 지난 4년 동안에 제가 이 책을 쓴 거는 무슨 뭐 분풀이를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또 지난 4년 동안에 물론 많이 고쳤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져서. 근데 예.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박근혜라는 한 기이한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말 정경유착, 오만, 무능, 그 다음에 아버지의 딸이라서 불쌍해서 한 정치인을 대통령까지 만들어준 우리 국민들의 잘못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잊지 말자.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는 기록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4년 동안 꾸준히 썼죠. 저는 뭐라고 할까요? 이 책이 과연 세상에서 나올 수 있을까? 읽혀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참 생각이 많네요. 막상 책이 세상에 햇빛을 받게 되니까요. 저희 한 26, 7분 정도 얘기 듣는데 저희가 더 머리가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어렵게 나오셔서 네. 고맙습니다. 전희혁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은 기획사에서 키워낸 정치 스타라고 봐요. 18년 동안에 청와대에 있으면서 하나요. 세월호의 7시간처럼 연락이 안 되는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눈물을 흘린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눈물을 짓고 자격이 없는 정치인이에요. 친박에다가 진박, 탄박, 호박, 열도 바라게 몰랐다고요? 8년 동안에 청와대에 있으면서 진짜 원조 친박입니다. 화면 속 주인공 제 오른쪽에 나와 계십니다. 전희혁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안 나오신다고 하시더니 결국 나오셨군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 죄송하실 것까지는 없고 탄핵 하루 앞둬서 아까 저희도 저희 평론을 좀 해봤는데 네. 어떻게 지금 이 시국과 그리고 대통령의 심경을 어떻게 좀 예상하고 지금 본인의 심경은 또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배신의 아이콘으로서 평생 남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이렇게 처참한 꼴이 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다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은 배신을 분명히 했지만 이 국민은 배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작은 자부심은 갖고 있습니다. 작은 네. 자부심이 있으시군요. 왜냐하면은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정치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결정을 했으니까. 서시 이후에는 연락이 안 됐다는 게 그게 진짜 올림머리 때문이에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문제는 올림머리라는 것도 일종의 그 이유는 저는 부분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처럼 보통 사람은 뭐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나올 수도 있었지만은 네. 박 대통령한테 그 올림머리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전형적인 이미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 머리를 통해 가지고 유경수 여사의 일종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산이 됐죠. 그래서 아 그때도 그 올림머리 자체 스타일 자체가 자산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 자산을 위해서 4월 16일에 20분을 투자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물어보기도 했어요. 여기자들이 물어봐 달라고 해서 2시간씩 걸린다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2시간은 안 걸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게 박근혜 그 정치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를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그간 하신 인터뷰를 찾아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용서하는 사람은 딱 한 명,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박 대통령 지금도 나는 잘못이 없다, 용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마 뭐 잘못 없다 용서하다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 예. 또 어저께 그 민청학령 사건 때 이 사형 언도까지 받으셨던 그 유인태 의원이 말하자면 무죄 선고 그다음에 국가로서 배상을 받았는데 예. 사실 그 인혁당 사건은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으흠. 대법원에서 선고를 하자마자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고 유족들에게 시신이 인도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너무나 고문을 많이 당해서 유족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과거에 계셨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지금 그동안의 성향을 봤을 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예측을 좀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매우 억울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네, 선거 권력으로 대통령이 됐지만은 대통령의 뇌리 속에는 이것은 아버지가 갖고 있던 나라 또 아버지의 집 거기에 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내 집에 누구를 들인 듯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권력의 사유화를 아주 뼛속 깊이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매우 억울하고 또 어떤 점에 있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가까이서 지켜보신 만큼 세월호 참사 당일날 뭐 박 네. 대통령이 머리를 하느라 시간을 허비했다, 또 혼자 식사를 했다 이런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가능한 일이라고 보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공감 능력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세월호 그 참사가 있었을 때 국민들이 원했던 거는 뭘까요? 내가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자식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공감을 원했을 겁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독신이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테레사 수녀님도 계시고 독신인 저희 친구들이 그 참사 당시 한 달을 제대로 먹지를 못할 정도였어요. 예. 그거는 뭐냐면은 아이들은 어른이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같이 가슴 아파하는 공감을 국민들은 원했는데 박 대통령은 공감 자체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점심도 드시고 머리도 손질하시고 저녁도 드실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참 불행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이제 대통령과 의정활동했을 때 네. 제가 인터뷰 좀 보니까 전혀 거죠.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어서 저는 그때 박 대통령, 박 그 대표한테 이거는 오히려 딸로서 사죄를 하셔야 된다. 털고 갈 건 털고 가야 된다. 털 문제가 아니라 같이 아파야 될 문제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역사적인 뭐 판결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저는 정말 이거는 아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표 시절에 뭐 여긴 질문에는 없는 얘기인데 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주변에 이제 보좌가 그때 당시 4명이었잖아요. 네. 4명에게 선물 공세를 하려고 엄청 줄을 서고 대통령 기다렸었다면서요. 그는 왜냐하면 그 네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박 대표하고 전화 통화도 안 됐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들이 정말 대단했죠. 국회의원들이 지금 문고리 당시 4인방한테 가서 뭐 연락처하고 뭐 어떻게든 한번 하려고 그래서 기다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기다리기도 했고 뭐 엄청 비싼 선물도 안겼고 예. 뭐 룸살롱 같은 데도 데려갔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이 알고 있었나요? 전 몰랐다고 봅니다. 네. 아니 근데 전달은 됐을 거 아니에요. 문고리 4인방 통해서. 하지만 그들이 선물 공세를 받고 뭐 룸살롱에를 갔다든가 뭐 그건 술집을 갔다거나. 몰랐을 겁니다. 어. 네. 왜냐하면 그 문고리 4인방하고도 그 뭐라고 할까요? 이 공간이 있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했습니다. 문고리 4인방도. 또 동시에 우리가 이제 그 보좌관하고 저도 국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보좌관들이 뭐 휴일에 어떻게 지내는지라든가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의논하지도 않고 그분들은 그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 그거를 철저하게 수행하는 말 없는 정말 말 그대로의 심부름꾼이었죠. 그렇지만은 그 심부름꾼들도 문고리 권력이라는 걸 잡고 있으면은
그 안에서 자기들이 취할 거를 매우 영리하게 취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4인방과 대통령 사이에도 뭐 공간이 있었다면 그 중간에 어찌 보면 대통령도 주변에 최순실 씨가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때는 모르셨고요. 알았어요. 알고 계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상하니까요,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불명확하고 어둠 속에 갇혀 있고 정말 그 지하 정치를 하는 분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중간에 있었던 최순실 씨 얘기에 최순실 씨 네. 아버지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저희가 포인트를 좀 잡아봤는데 네. 화면으로 좀 보실게요. 그러니까 궁금한 건 같이 시청자분들 따라오시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건 바로 저겁니다. 의 심부름꾼이었죠. 그렇지만은 그 심부름꾼들도 문고리 권력이라는 걸 잡고 있으면은 그 안에서 자기들이 취할 거를 매우 영리하게 취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4인방과 대통령 사이에도 뭐 공간이 있었다면 그 중간에 어찌 보면 대통령도 주변에 최순실 씨가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때는 모르셨고요. 알았어요. 알고 계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상하니까요,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불명확하고 어둠 속에 갇혀 있고 정말 그 지하 정치를 하는 분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중간에 있었던 최순실 씨 얘기에 최순실 씨 네. 아버지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저희가 포인트를 좀 잡아봤는데 네. 화면으로 좀 보실게요. 그러니까 궁금한 건 같이 시청자분들 따라오시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건 바로 저겁니다. 이거는 이제 직접 보신 건 아니잖아요, 전 의원님. 들으셨던 건데 최태민 목사가 그러니까 1974년 이후에 네. 청와대에 있을 때 당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최태민 목사 전화가 오면 밤 12시에도 뭐 대통령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저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안 좋은 일이다, 피해야 된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에게도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경호 그쪽에 계셨던 분인데 그땐 통금도 있었잖아요. 근데 밤 12시에 최태민 목사 그 당시에 최태민 씨한테 전화가 오면은 그냥 밤 12시가 넘어도 영예가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호실이 발칵 뒤집었고 그런 일이 많았다.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12시에 나가서 대통령은 당시에 뭐를 한 걸까요? 최태민 목사하고. 그건 모르죠.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겠죠. 뭐 급한 일이든지 그런 거였겠죠. 그때 당시에도 그런 증언을 또 직접 들으셨군요. 의원님. 네. 그러면 대통령이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최태민이란 이름 석자가만 나오면 주변에서 지금거래에서 보좌하셨을 때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취하던가요? 저는 그때 이것은 가슴 속에 늘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한 용감한 기자가 그 대표 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태민 씨가 영예를 앞세워서 많은 비리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듣자마자 말하자면 손이 떨리고 여기 파란 입줄이 쫙 돋으면서 예. 천벌을 받으려면 무슨 말을 못하냐. 그분은 나를 위해서 너무나 고생을 하셨지만 뭐 뒤에 아버님께서도 조사를 했지만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늘 반복했던 말을 그때 제가 처음 들었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사이가 아니고 정말 기가 막힌 그 인연이고 그리고 둘 사이에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남녀 관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서로의 그 권력을 원하는 박근혜 영예와 그다음에 그 관역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마친 최태민 하고의 아주 기이하고도 특수 관계다 이렇게 봤습니다. 일단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아니요. 그런 거는 많은 이 증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안기부에서 작성한 기록도 있었고요. 그거는 안기부 출신 의원이 확인을 해줬습니다. 맞다고. 그리고 그 뒤에 뭐 유경재단에서 쫓겨났던 분들이라든지 또 박정희 대통령하고 매우 밀접했던 언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 이 정도 문제를 아셨다면 지금의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도 있었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정확히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순실이 그러니까 박정희 그 대통령에 이어서 2세 정치인인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박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뒤에서 그 당시 저는 정윤회 씨가 이혼하기 전이기 때문에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가 이 나라의 국정을 농단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전육이라는 책도 썼고 예. 정말 저는
길을 쓰고 반대했어요. 온갖 그 매장과 매도를 당하면서도 제가 뭐 당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왜 그래도 제 얘기를 듣고 끊어내길 바랬습니다. 그렇다면 배신의 아이콘으로 돌아서기 그 전에도 이미 박 대표, 그 당시 박근혜 대표에게도 고언을 좀 하셨나요? 했죠.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게 있다. 그리고 저는 박지만 씨의 마약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예. 다 밝히고 국민 앞에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밝히고서 새롭게 출발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아니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나요? 무반응이었어요. 아무 내색하지 않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 때는 반응을 안 보였죠. 네. 그 이후로 조금 이제 두 분 사이가 좀 멀어졌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최태민에 대한 고언 때문에? 아니요, 그거 말고도 저는 사실은 제가 그 대변인으로 일할 때 늘 총대를 맸어요. 속된 말로 직언을 많이 하고. 근데 같이 하자고 했던 뭐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뭐 전 의원이 먼저 하면 그 다음에 내가 하겠다 이러는데 맨날 저만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저한테 그 박 대표가 딱 심기가 안 좋아 보이면은 전 의원 말이 좀 지나치지 않냐고 막 이렇게 저를 오히려 얘기하고 해서 제가 참 순진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여러 가지로 당했죠. 그래도 만약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 대표 때 대변인 아무나 시키는 것도 아니고 전역 전 의원한테 뭐 고언을 조금 바란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좀 뭔가 주변에서 나를 좀 진짜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대변인으로 임명했던 거 아닐까요? 저를 대변인으로 임명한 거는 박근혜 대표가 아니고 최병렬 대표였어요. 전 최병렬 네, 대표가.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대표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체제로 갔던 겁니다. 실의 강점이라면 최순실은 최태민 씨 같은 최면수는 못 썼겠지만 여성이라는 강점이 있어서 예. 박근혜 그 영예의 모든 것을 챙겨주면서 무능하게 만들었던 거죠. 꼼짝 못하게. 저 사람 아니면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하게. 그 정도로 시중을 잘 들었을 거고. 예. 두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보니까 약물로도 꼼짝 못하게 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건 저의 그건 일단 뭐 추측입니다. 의혹과 주장이 네, 약물로도 네. 그럴 수도 있다.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왜냐하면 예.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말을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거나 자기가 말한 거를 잊어버리진 않았습니다. 그게 제 친구한테, 의사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수면 유도제를 과도하게 복용을 하거나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그런 후유증이 나올 수도 있다. 잠시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보좌하실 때 당시보다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업무 수행 능력이 예전만큼 못하다는 평가십니까? 많이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그 기억력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출근도 안 하고 매우 나태하지 않습니까? 일단 업무를 안 했던 거예요. 본관으로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수요일은 비워두고 이해하기가 어렵죠.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의혹을 제기하신 부분이 박 대통령이 어떤 영양주사를 많이 맞았다 이런 의혹도 있는데 대변인 시절에 박 대표 시절에도 어떤 주사를 맞거나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못 받고 다만 제가 느낀 것은 약을 극도로 안 드셨어요. 약을 오히려 안 약을 이렇게 안 복용하는, 네, 안 먹었어요. 알약 이런 걸요? 알약 이런 걸요. 그리고 늘 이제 물을 갖고 다녔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이제 치유하는 거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일반 약에도 의존을 안 하면 주사 같은 것도 안 맞을 어불성설이라는 수 얘기가 많지 않을까요? 약을 싫어하니까 오히려 주사를 맞았을 수도 있죠. 아마도 약을 이렇게 넘기기 힘들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 지금 전 의원님이랑 한 20분 정도 쭉 들어보니까 이제 대통령 박근혜보다 인간 박근혜 그리고 평가가 이제 좀 다시 재평가되면서 평가 절하된 느낌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의원님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고 51.6%의 득표율을 얻은 사람이면 그래도 우리가 항상 뭐 언론에서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승부수 감은 좀 있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원초적인 정치적 동물이었죠. 왜냐하면은 큰 판을 읽을 줄 알았고 본능적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주 아는 정치적으로 성장한 매우 뛰어난 정치적 본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럼 뛰어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본능 갖고 정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본능 갖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공부하고 학습하고 체험하고 사람들하고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성장을 하게 됩니다. 본능만 있었던 거예요. 본능만 있었다고요. 관저에서 아까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아까 잠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일요일엔 최순실 씨가 들어가서 회의하고 관저에만 있다고 했는데 원래 대통령이 뭐 대표 시절에 뭐 올림머리 입함은 떠나서 항상 그 좀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 결정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나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정치라는 거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밥 먹는 게 정치의 한 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일단 밥 먹는 걸 싫어했고 저녁 모임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봉근 비서가 그 집에 계신 상주는 안 하고 이제 출퇴근하는 분한테 오늘 저녁 드시러 갑니다. 이런 전화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웬만한 당 대표면은 개인 생활이 없어서 그냥 저만 해도 뭐 아침, 점심, 저녁 다 사람들하고 먹었거든요. 국회에 예. 있을 때. 근데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저녁 모임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아까 박지만 씨도 그래서 뭐 누나 병관어도 똑바로 못하고 하룻밤 잘라고 왔더니 우리는 가족 아니라고 이제 돌아서 화가 나서 간 거예요. 이제 좀 분노해서 간 건데 네. 그때 박근영 씨도 봤나요? 저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제가 그 이번에 낸 책에서는 쓰긴 썼는데 간호사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새벽 1시 정도인데 제가 커터칼 피습 당시에요. 네, 제가 새벽 1시쯤 나왔어요. 근데 간호사들이 들어가면서 아니 왜 저기 박지만 씨는 왔는데 왜 그래도 여동생이 왜 못 왔을까? 막 이러더니 아까 왔다가 근데 그냥 간 것 같던데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달려왔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입원실에 못 오게 했을 거라는 제 추측입니다. 그걸 못 오게 한 워낙에- 걸 근데 대통령이 못 오게 한 게 아니라 최순실, 최순득 자매가 못 오게 했을 가능성이 지금 얘기만 들어오면 그게 좀 상식적인 추론 아닐까요? 저는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대통령도 그 박근영 씨를 아주 싫어했어요. 박근영 씨를. 왜냐하면은 2004년에 유세를 할 때 박근영 씨가 유세장에 제가 볼 때는 수도권이었던 것 같은데 예. 밤유세가 많았는데 거기마다 계속 오더라고요. 근데 아주 환한 조명이 비춰져 있고 하게 되면은 다 보입니다, 얼굴이. 근데 박근영 씨 얼굴을 제가 여러 차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박 대표한테 동생분이 오셨다. 끝까지 다 유세를 봤다. 이러는데 그래요? 그러더니 아주 싸늘한 표정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안봉근 비서가 동생 얘기하지 말라고 옛날에 이 98년도에 보궐선거 때도 도와드린다고 내려왔는데 싫다고 해갖고 그날로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몇 년 전에도 그랬군요. 그렇죠. 지금 과거 얘기를 좀 전 의원님이랑 쭉 해봤어요. 뭐 네. 70년도 얘기, 뭐 2006년에 커터칼 피습 다시 시계 오늘로 가볼게요. 내일이잖아요. 탄핵 표결 하루 전인데 친박 의원들, 뭐 이정현 대표, 뭐 같이 뭐 의정 활동도 하셨을 테니까 이 친박 의원들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전 의원님? 글쎄 아마도 그 친박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의 공생 관계였겠죠. 그래서 제가 배신의 아이콘으로서 평생 남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이렇게 처참한 꼴이 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다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은 배신을 분명히 했지만 이 국민은 배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작은 자부심은 갖고 있습니다. 작은 네. 자부심이 있으시군요. 왜냐하면은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정치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결정을 했으니까요.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과거에 계셨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지금 그동안의 성향을 봤을 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예측을 좀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매우 억울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네, 선거 권력으로 대통령이 됐지만은 대통령의 뇌리 속에는 이것은 아버지가 갖고 있던 나라 또 아버지의 집 거기에 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내 집에 누구를 들인 듯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권력의 사유화를 아주 뼛속깊이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매우 억울하고 또 어떤 점에 있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가까이서 지켜보신 만큼 세월호 참사 당일날 뭐 박 네. 대통령이 머리를 하느라 시간을 허비했다, 또 혼자 식사를 했다 이런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가능한 일이라고 보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공감 능력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세월호 그 참사가 있었을 때 국민들이 원했던 거는 뭘까요? 내가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자식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공감을 원했을 겁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독신이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테레사 수녀님도 계시고 독신인 저희 친구들이 그 참사 당시에 한 달을 제대로 먹지를 못할 정도였어요. 예. 그거는 뭐냐면은 아이들은 어른이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같이 가슴 아파하는 공감을 국민들은 원했는데 박 대통령은 공감 자체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점심도 드시고 머리도 손질하시고 저녁도 드실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참 불행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이제 대통령과 의정활동했을 때 네. 제가 인터뷰 좀 보니까 저녁 6시 이후에는 연락이 안 됐다는 게 그게 진짜 올림머리 때문이에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문제는 올림머리라는 것도 일종의 그 이유는 저는 부분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처럼 보통 사람은 뭐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나올 수도 있었지만은 예. 박 대통령한테 그 올림머리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전형적인 이미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 머리를 통해 가지고 유경수 여사의 일종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산이 됐죠. 그래서 아, 그때도 그 올림머리 자체, 스타일 자체가 자산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 자산을 위해서 4월 16일에 20분을 투자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물어보기도 했어요. 여기자들이 물어봐 달라고 해서 2시간씩 걸린다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2시간은 안 걸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게 박근혜 그 정치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를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그간 하신 인터뷰를 찾아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용서하는 사람은 딱 한 명,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박 대통령 지금도 나는 잘못이 없다, 용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마 뭐 잘못 없다 용서하다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 예. 또 어저께 그 민청학령 사건 때 이 사형 언도까지 받으셨던 그 유인태 의원이 말하자면 무죄 선고 그다음에 국가로서 배상을 받았는데 예. 사실 그 인혁당 사건은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으흠. 대법원에서 선고를 하자마자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고 유족들에게 시신이 인도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너무나 고문을 많이 당해서 유족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어서 저는 그때 박 대통령, 박 그 대표한테 이거는 오히려 딸로서 사죄를 하셔야 된다. 털고 갈 건 털고 가야 된다. 털 문제가 아니라 같이 아파야 될 문제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아. 그리고 역사적인 뭐 판결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저는 정말 이거는 아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표 시절에, 뭐 여긴 질문에는 없는 얘기인데, 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주변에 이제 보좌관 때 당시 4명이었잖아요. 네. 4명에게 선물 공세를 하려고 엄청 줄을 서고 대통령 기다렸었다면서요. 그는 왜냐하면 그 네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박 대표하고 전화 통화도 안 됐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들이 정말 대단했죠. 국회의원들이 지금 문고리 당시 4인방한테 가서 뭐 연락처하고 뭐 어떻게든 한번 하려고 그래서 기다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기다리기도 했고 뭐 엄청 비싼 선물도 안겼고 예. 뭐 룸살롱 같은 데도 데려갔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이 알고 있었나요? 전 몰랐다고 봅니다. 네. 아니 근데 전달은 됐을 거 아니에요. 문고리 4인방 통해서. 하지만 그들이 선물 공세를 받고 뭐 룸살롱에를 갔다든가 뭐 그건 술집에 갔다거나. 몰랐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문고리 4인방하고도 그 뭐라고 할까요? 이 공간이 있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했습니다. 문고리 4인방도. 또 동시에 우리가 이제 그 보좌관하고 저도 국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보좌관들이 뭐 휴일에 어떻게 지내는지라든가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의논하지도 않고 그분들은 그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 그거를 철저하게 수행하는 말 없는 정말 말 그대로. 더 뭐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친박위원들에게? 글쎄요, 제가 그분들한테 저도 당한 게 많아갖고 뭐 좋은 얘기 못할 것 같아서 관두겠습니다. 예. 어렵게 나오셨는데 근데 진짜
4년 동안 침묵 지키셨을 때 진짜 좀 신변의 위협도 받으시긴 하신 거예요? 네. 뭐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까? 아유, 그걸 뭘 구질구질하게 이런 자리에서 당했죠. 책을 내셨던데 책 제목이 상당히 글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던데 이 한자 쓰실 때마다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긴 합니다. 아니요, 별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썼으니까요. 그리고 지난 4년 동안에 제가 이 책을 쓴 거는 무슨 뭐 분풀이를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또 지난 4년 동안에 물론 많이 고쳤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져서. 근데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박근혜라는 한 기이한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말 정경유착, 오만, 무능, 그 다음에 아버지의 딸이라서 불쌍해서 한 정치인을 대통령까지 만들어준 우리 국민들의 잘못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잊지 말자.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는 기록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4년 동안 꾸준히 썼죠. 저는 뭐라고 할까요? 이 책이 과연 세상에서 나올 수 있을까? 읽혀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참 생각이 많네요. 막상 책이 세상에 햇빛을 받게 되니까요. 저희 한 26, 7분 정도 얘기 듣는데 저희가 더 머리가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어렵게 나오셔서 네. 고맙습니다. 전희혁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은 기획사에서 키워낸 정치 스타라고 봐요. 18년 동안에 청와대에 있으면서 괜찮아요. 세월호의 7시간처럼 연락이 안 되는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눈물을 흘린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눈물을 짓을 자격이 없는 정치인이에요. 찬밥에다가 진밥, 찬밥, 호박, 열도 바라게 몰랐다고요? 8년 동안에 청와대에 있으면서 진짜 원조 친먹입니다. 화면 속 주인공 제 오른쪽에 나와 계십니다. 전희혁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안 나오신다고 하시더니 결국 나오셨군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 죄송하실 것까지는 없고 탄핵 하루 앞둬서 아까 저희 평론을 좀 해봤는데 네. 어떻게 지금 이 시국과 그리고 대통령의 심경을 어떻게 좀 예상하고 지금 본인의 심경은 또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배신의 아이콘으로서 평생 남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이렇게 처참한 꼴이 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다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은 배신을 분명히 했지만 이 국민은 배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작은 자부심은 갖고 있습니다. 작은 네. 자부심이 있으시군요. 왜냐하면은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정치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결정을 했으니까. 서시 이후에는 연락이 안 됐다는 게 그게 진짜 올림머리 때문이에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문제는 올림머리라는 것도 일종의 그 이유는 저는 부분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처럼 보통 사람은 뭐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나올 수도 있었지만은 박 대통령한테 그 올림머리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전형적인 이미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 머리를 통해 가지고 유경수 여사의 일종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산이 됐죠. 그래서 그때도 그 올림머리 자체 스타일 자체가 자산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 자산을 위해서 4월 16일에 20분을 투자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물어보기도 했어요. 여기자들이 물어봐 달라고 해서 2시간씩 걸린다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2시간은 안 걸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게 박근혜 그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그간 하신 인터뷰를 찾아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용서하는 사람은 딱 한 명,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박 대통령 지금도 나는 잘못이 없다, 용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마 뭐 잘못 없다, 용서하다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 예. 또 어저께 그 민청학령 사건 때 이 사형 언도까지 받으셨던 그 유인태 의원이 말하자면 무죄 선고 그다음에 국가로서 배상을 받았는데 예. 사실 그 인혁당 사건은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으흠. 대법원에서 선고를 하자마자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고 유족들에게 시신이 인도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너무나 고문을 많이 당해서 유족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던가요?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과거에 계셨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지금 그동안의 성향을 봤을 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예측을 좀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매우 억울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네, 선거 권력 네. 그러면 뭐 별다른 인연이나 이런 나중에 그런 왜냐면 나름대로 그것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니까 인연이었죠. 그런데 그 인연이 정말 좋은 뜻으로 만들지 못해서 저도 참 유감스럽습니다. 최태현 목사 얘기를 또 해보니까 딸 얘기도 안 할 수 없는 게 같이 네. 저 보시죠. 저 이 부분이 사실 제일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전희혁 전 의원님은 안봉근 전 비서관이 최순실, 최순득 자매를 친척이라고 본인한테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셨어요. 그때 이제 하도 박근혜 대표가 암흑 속에 있다, 알 수가 없다, 6시 이후에는 알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집에서 오픈하우스를 했어요. 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왔는데 그 기자를 팀으로 나눠서 한 7이나 8차례 오픈하우스를 했습니다. 그때 언제나 똑같은 여성들이 이 말하자면 음식을 나르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여성들은 누구냐 제가 물어보니까 안봉근 그때 비서가 친척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저 뭐 친척이더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그 박근혜 대표의 친척인 줄 알았죠. 최순실 씨라는 예상은 전혀 못 하셨어요? 그 예상은 제가 그때는 못했어요. 어서 많이 본 얼굴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예. 박근혜 그 대표가 그때 커터칼 테러를 당해서 입원을 했을 때 예. 박지만 씨 부부가 밤늦게 오셨어요. 물론 수술 과정도 지켜보고 근데 굉장히 걱정을 하고 누나가 저렇게 그래도 저기 수술이 잘 끝나서 다행이다 이러면서 이제 두 분이 저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 있었어요. 예. 근데 그날 이제 당에서는 또 연세의료원에서도 가족들이 보통 저도 처음 봤는데 BIP실 같은 데는 가족방이 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도 거기서 주무실 수 있게 뭐 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가족실을 이제 구비를 했죠. 그랬는데 그 박지만 씨가 이제 보스턴백 이렇게 커다란 걸 갖고 와서 이제 왜 그 하룻밤이고 며칠 자려고 아예 누나 옆에서 간호하려고. 네, 짐을 싸갖고 왔더라고요, 두 분이. 그런데 그때 이제 그때 봤던 그 두 여성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아는 줄 알았죠. 그때 박지만 씨가 저한테 저 사람들 누구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친척이라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딱 얼굴 표정이 그때 굳어지니 우리 집에 저런 친척 없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예. 당 직원이 아니냐. 그래서 아니라고 친척이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한 박지만 씨가 한 5분, 10분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기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우리 누나 아시죠? 이러더니 우리 누나는 우리 필요 없어요. 그러더니 이제 박지만 씨가요? 네, 서양희 변호사한테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서양희 변호사는 제가 옆에 있으니까 왜 그러냐고 하면서 막 말리더라고요. 그래도 박지만 씨가 일어나더니 그냥 손을 잡고 가자 이러면서 그 백도 들고 가방도 들고 가버렸어요. 잠시만요. 그러면 2006년에 그 대통령 박근혜 당시 대표의 커터칼 테러 당시에도 박지만 씨도 최순실 씨 얼굴을 몰랐던 거래요? 아니죠. 최순실 씨 얼굴은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 최순실 씨의 그 친척이었던 여성들, 제가 보기엔 조카뻘인 것 같아요. 그 여성들 얼굴은 몰랐던 거예요. 아 장시호 씨도 그때 뭐 지금 나오는 그 분이 장시호 씨인지 누군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순실 씨가 그 23살 때 사진하고 굉장히 닮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집안에 그 집안 사람들인 건 제가 알았죠. 그리고 박지만 씨도 그게 이제 최순실 씨의 집안 사람이라는 걸 여러 가지로 추리를 했던 아까 거죠. 말씀하셨던 5분 동안 상념이 그렇죠. 터져서 그렇죠. 그 그렇죠. 생각했을 때 뭐 예전에 최태민 목사의 관계부터 박지만 씨의 그 머릿속에 그런 주마등처럼 네. 그 최 씨 일가가 생각났었군요. 박지만 씨는 특히 이제 그 최 씨 일가를 굉장히 싫어해서
그동안에 끊어라, 또 정윤회 실장도 내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걸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도 참 궁금한데 네. 왜 최순실 씨한테 빠졌을까? 정말 평범한 일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최순실 씨일까? 궁금한데 왜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그거는 우리 국민이 왜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어 했을까요?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 그랬다고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딸이었기 때문이죠. 정확하게는. 박정희 대통령 딸이었기 때문에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일단 시장은 그런데 차세대 여성 지도자 그리고 원칙 중시하고 뭐 친인척 엄벌하겠다 뭐 이런 이미지가 다 쌓인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많은 후보들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왜 박근혜 후보의 말을 국민들이 선택을 했을까요? 그 후보를 선택했을까요? 그거는 박정희, 유경수라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그리워했고 나름대로 마음속에 담아뒀던 후보가 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순실 씨는 그런 점에서 최태민의 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최태민은 박근혜 후보하고의 만남에서 제가 여러 가지 그 증언을 볼 때는 최면수를 썼다는 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태민은 최면수를 통해서 박근혜 영예에게 너는 아시아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너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걸 끊임없이 주입을 시켰고 또 나름대로 이제 그런 확신을 줬겠죠. 그러면은 최태민의 딸은 최순실은 제가 보기에는 최면술이나 그런 걸 배운 것 근데 같지는 잠시 않습니다. 말씀 끊어주셔서 네. 최면술은 직접 확인이 된 거예요? 직접 들으셨어요? 최태민의 최면술은? 저는 박근혜 후보한테는 들은 적은 없는데 예. 그 당시에 부속실에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박근혜 후보를 잘 아는 사람들이 최면술을 썼을 거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들었고 실제로 이 최태민 씨는 최면술을 굉장히 잘 썼다는 증언은 여러 군데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최순실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최태민의 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90%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청와대를 나온 뒤에 최태민 일가가 폭 둘러싸듯이 예. 시중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순실